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강의도 강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분위기와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한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질문을 좀 가져오셔서 토론과 질문,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순자 위원장님의 간단한 개강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제가 세계노동운동사 강의를 듣겠다고 신청한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석한 인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그래서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원래 이 세계노동운동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은 제가 작년에 그 영남대의료원 루비에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강현배 실장님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고 실제로 그 좀 세계 아까 얘기한 유럽이나 이런 유적지도 방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못했는데 지금 뭐 작년 1년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이제 오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노동운동사 교육을 한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세계노동운동사의 대가이신 김금수 이사장님께 직접 한 7, 8명 팀을 꾸려가지고 2013년도에 제가 교육을 그 세계노동운동사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 뵈서 2주에 한 번씩 찾아가 뵙고 실제로 공부를 다 읽고 그 책을 읽고 발제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끝나고 2014년도에 러시아 혁명 유적지를 가느라고 러시아를 그 팀 몇 명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한 30명, 30명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서 모스크바도 갔고 러시아 혁명의 가장 그 중심지였던 생페테르부르크 거기도 가서 레닌 동상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혁명할 때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 파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 가장 크게 일어났던 공장이 지금도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직접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유적지도 가보고 이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좀 많았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저는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이 좀 잠잠해지면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현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생들 중심으로 그 본조에서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 시간을 가지고 과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미래의 노동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또 고민하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는 아마 우리 강현배 실장님이 올해 이거를 계획을 한 거는 올해 총파업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노동운동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또 나라가 달라도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변하는 게 없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노동자들이 사회를 바뀌기 위한 변혁을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속에서 올해 우리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9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총파업에도 열심히 조직을 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김금수 사장님을 모시고 첫 강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11차례 걸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김문수입니다. 아까 나순자 위원장 말씀을 했는데 보건의료 노동조합에서는 2008년 3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9일 1년 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이쪽 건물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열성분자가 나영면 실장이었는데 다 발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어요. 나 실장은 이제 차례가 되면 지방 출장을 가가지고 여관방에서 발제를 하는데 서오기도 하고 그랬고, 나순자 위원장이 연구반 6기입니다. 다 끝은 못 맺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발제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토론을 잡아서 하고, 그리고 뒤풀이까지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남는 거였는데, 민주노총하고 작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좋은데 실제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강 실장이 와서 이걸 이제 제안을 하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리를 했어요. 한 끝에 발제를 하기는 못하고 온라인이 많으니까 그럼 한 2년 반쯤 걸리니까 성동에 있는 그 실제 활동가들 재화, 섬유, 인쇄 이런 친구들은 그게 이제 비정규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1권서부터 6까지 되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죠. 그래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민주노총에서 했던 걸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전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괜히 불만은 불만인데 듣는 사람은 좀 편하겠죠. 네. 네, 아무튼 강좌에 많은 사람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본조나 연맹이나 민주노총까지도 교육 프로그램 별로 안 합니다. 금속에 이 책을 위원장 앞으로 보냈더니 받았단 말도 없고, 그게 최영석이라는 교육국장이 여기 학습할 때 같이 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금속도 할 수 있고 공공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해요. 그 이제 퇴직 소위 운동을 하다가 물러난 사람들, 노년 희망 유니온에서는 학습을 한다고 뭘 가지고 하느냐고 자본론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이 되겠느냐. 여하튼 간에 교육에 대한 열의들은 많이 있다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입증을 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거짓말 좀 보태면 죽으라고 공부 안 하거든. 근데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끝에 부분에 운동사적 불온 한국노동원의 미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 기조강연에서 발표를 했는데 페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써느라고 한 달 동안을 자료를 쭉 모아보고 뭐 독일 것까지도 모으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 노동운동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노상이 얘기해왔던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 적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최근에 온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기후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큰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순장이 이제 총파업 얘기를 하는데 총파업 한 번도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구두탄이었습니다. 새 집행부 들어서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파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운동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쇠락의 길로, 노동운동 쇠락의 길로 들을 수밖에 없고 위기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루하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물음을 떠올리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마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세계 노동조합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저는 얘기를 해요. 역사가 우리를 일깨운다. 이 말은 프랑스 그 파시즘에 반대했던 레지스탕스의 무덤 앞에 죽은 자들이 우리를 일깨운다. 이런 간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해서 역사가 우리를 일깨운다 했습니다.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노동농사가 중요한가? 노동농사 결국 투쟁의 역사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투쟁의 역사. 그러니까 일반 노동사는 노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고,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사는 주로 광산 쪽 연구가 많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조별 반이 어떻고 임금 체계가 공수 환산 방식이 어떻고 이래서 일본이 됐든 독일이 됐든 노동사는 많은데 한국은 아직도 노동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노동운동사는 노동사가 아니라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념이 다르고 투쟁 형태가 다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항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개량, 개혁, 변혁, 혁명 이 투쟁입니다. 그런 거 하면 시대의 반동에 대한 파열의 역사입니다. 파시즘 또는 이제 경제 위기, 독재 여기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변혁 지향의 역사입니다. 변혁 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이 앞장서지 않는 변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노동운동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일어난 이 책 속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 사례입니다. 그 실패는 이제 다음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고 좀 비참한 얘기지만 노동운동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 패배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노동자 간부들의 큰 결점의 하나가 성급하게 답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총파업 어떻게 나가자. 보건의료 3별 만들었으니까 어떻고 결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론 답보다는 물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 물음을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여기는 무식이 탄론할 겁니다. 다 무식합니다. 저도 17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습니다만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질문을 하면 책을 떨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이 중요하지 답이 그래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 이 책에 서여 있던 운동의 경험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자본주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존재합니다. 공권사회에서는 농노와 지주와의 영주와의 관계니까 노동조가 없습니다. 물론 공권사회 말기에 오면 무너지기 직전에 가는 수공업자도 생기고 노동자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공무원제도가 해체된 뒤에부터입니다. 14세기, 15세기에 자본주의의 맹화가 생겼으니까 그 16세기에 본격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경우입니다. 유럽 대륙의 경우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자력의 생산력에 의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앞서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자본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일정한 자산이나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산만 가지고 있다고 자본가가 아닙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본가가 아닙니다. 그 자산과 화폐를 자본으로 투하를 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자본가입니다. 이거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과거 영주였거나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거나 아니면 수공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조금씩 키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 자본가로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는 봉건 사회에서 자기 땅은 없더라도 경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유 경작지죠. 이걸 이제 자본가들이 농장주가 이거는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서 지대를 받기보다는 이걸 다 치우고 면화, 목화 또는 양을 키우는 게 훨씬 수입이 낮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농장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작하던 보유농지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도시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농노였거나 노동자 계급 농노였거나 또는 자영 농민이었거나 아니면 몰락한 수공업자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망하게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 계급으로 됩니다. 가정유시 없는 거죠. 장사할 돈도 없고 조그마한 수공업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노동력만 갖고 있으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집단화되고 의식화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여기 끼어듭니다.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불황자입니다. 불황자.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빈법, 정주법, 피의법 이런 걸 만듭니다. 거주지에 묶어놓고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걸을 하는데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할 그 불황자에 대해서는 3일 낮과 3일 밤을 감옥에 보내게 합니다. 어딘가는 가서 일을 해라. 반면에 새로 생긴 공장들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한쪽에서는 필요로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농촌에 쫓겨난 농노들이라든지 몰락한 수공업자들이 이제 노동자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한 지역에 머물게끔 합니다. 이게 정주법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래라.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 구빈법.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빈원에 가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업자, 교육소를 가라. 뭐 작업하는 좀 방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 자본가 계급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시초 축적 또는 본원적 축적 밑에 이제 정주법, 구빈법, 피의법은 경제 외적 강제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부의 힘에 의해서 노동력 창출을 촉진하는 그런 거죠.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자꾸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다가 노동력 재생산이 되게 어렵거든요. 일도 법이라는 노동력 보호를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력 보호를 입법을 노동자가 입부서가 아닙니다. 노동력자들이 너무 마모가 되니까. 그래서 도제의 도제의 보건 및 도덕에 관한 입법. 도제라고는 요즘 우리로 치면 견습공입니다. 보통 견습공으로서 한 7년 정도 일을 해야 직인이 됩니다. 직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장인이 있습니다. 장인은 일거리를 뜯어와서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도제에 너무 혹독하게 당하니까 도제 보건 및 도덕에 관한 입법을 만듭니다. 연소노동자 보호법, 공장법 이런 걸 만듭니다. 공장법이라고 하는 건 여성 노동자들과 연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찌감치 이런 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진보적인 변호사들이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 다음에는 산업혁명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그냥 산업 발전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1950년 이전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여러분들 전혀 기억을 보지 못했어요. 호롱불을 켜놓고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물레를 가지고 실을 뺍니다. 맞습니까? 네. 예. 몇 년도인데 봤습니까? 66년생입니다. 66년생입니다. 네, 그래도 그때까지 있습니다. 일제시대 또는 이제 6.25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거의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 앉아서 일하고. 여기도 그러다가 이제 학업에서는 방적기라는 게 기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767년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적기를 만듭니다. 실을 빼는 수력을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계입니다. 사람 손에서 기계로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다. 그뿐입니까? 전기혁명이 일어납니다. 전기기관이 나오니까 수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전기기관차가 나옵니다. 철도가 나오는 거죠. 그 전기기계를 가지고 광산에서 채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죠.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매뉴팩처라 그래서 공장에 손으로 작업하던 게 이제 공장제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가 있는 공장. 수공업 상태의 매뉴팩처가 아니라 공장제 공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사람 손으로 할 때부터 생산성이 기술로 정대가 되죠. 그리고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우선 교통이 전에보다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은 빨리 돈을 법니다. 자본이 빨리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면서 또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 대량 생산, 이전에 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하니까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노동력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가 좋습니다. 이전 첫 초축적 시기의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자 계급의 형성, 질을 달리 합니다.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1700년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산업혁명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마다. 영국은 이 산업혁명이 공장제 수공업을 있다가 기계화되었으니까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정상적이고. 근데 프랑스는 어리면서도 농촌에 일거리를 줍니다. 선대제도라고 합니다. 재료를 사다가 농촌에 쪼가요. 농촌에 있는 가내 수공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죠. 일종의 상업자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여러 번 거치면서 자기 자영 농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 되는 거죠. 보수적이 되니까 투표를 하면 보수 정당 쪽에 투표를 많이 하니까 진보 정당은 이게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정치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집권해야 된다. 그게 생디칼리즘. 희망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됩니다. 독일은 영국보다도 50년 뒤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늦죠. 더구나 나라가 38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독일은 하나의 나라이면서도 연방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연방이 전국적인 하나의 의회는 없습니다. 연방이 아니고 연방이라고 그래서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산업이 발달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50년 뒤에 산업혁명을 이루고 독일을 통일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나치 독일, 이게 산업혁명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노동운동을 이념해서 생디칼리즘과 영국은 의회주의, 계량주의, 노동조합주의 이런 특징들을 갖는 것도 산업혁명의 특징들에서 나온 것이죠. 네.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이제 탐욕적인 이용 추구죠. 착취, 억압, 예속, 굴종, 빈곤, 타락. 기계라는 게 이게 노동력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거랍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감시도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자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811년부터 한 6년 동안 주로 영국이죠. 일명 기계 파기 운동이라고. 왜 러다이트라 그러냐? 노동자들이 네더러트라는 장군의 이름,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 이름으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계를 들어와가지고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 기계를 우리가 부수겠다. 실제로 부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기계를 파기하는 사유재산이니까 지금처럼 좀 그래도 노동법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전혀 소유의 자유가 주는 사유재산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다. 이런 법률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홉스봄이라는 진보적인 학자는
반드시 기계 파기 운동만은 아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계가 새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계가 사람을 해고하고 이러니까 기계 파기 운동이 느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 착취에 대한 일종의 저항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해석, 어떻게 해석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투쟁이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적인 투쟁입니다. 근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정치 투쟁이 벌어집니다. 느다이트 운동이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투쟁이었다고 하면 차티스트 운동은 정치 투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보면 굉장히 저차적인 투쟁입니다.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해라. 여성은 아직 거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투표를, 공개투표를 하니까. 공평한 선거구를 확장. 도시에서는 5만 명당 1명이고 시골에서는 10만 명당 1명. 이 불공평하다. 그리고 선거를 매년 실시하자. 한 놈이 국회의원 되니까 올해 너무 오래 어디 가더라.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재산상의 자격 제한을 얼마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국회의원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세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지급해라. 세비를 지급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일을 잘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세비를 안 주더라. 저런 요구들이 아주 저차적인 정치적인 요구가 차티스트. 이것을 런던 노동자 협회가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2년에 총파업을 할 때는 차트, 인민 헌장과 공정한 임금을 결합시켜서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성공을 못합니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훨씬 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그리고 혁명이 안 나오지. 책이 안 보지. 이게 유럽풍이 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시민혁명을 넣습니다. 시민혁명은 좀 헷갈리죠. 시민이 주체가 된 것이다. 이런데 진짜 의미는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란 말은 프랑스로 자본가란 말입니다. 부르주아 지 그러면 노동 자본가 계급. 원래 부르주아란 말은 성한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로 지금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는 원래 의미는 자식 낳는 일 외에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노동만 해야 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자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그러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시민혁명으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부르주아 혁명이 맞다는 얘기. 우선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을 부르주아 혁명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혁명을 칩니다. 우리는 바스티유 감옥 파괴 이걸 기억을 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는 것은 원래는 제수를 끌어내기 이때 시정에 참여했던 민중들이 그 전에 상위 군인 대관에서 32,000명의 총을 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는 감옥에 총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아니지만은 39년, 91년에 루이 왕을 지금 파리에 가면 조식에 옹코로드 광장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거기서 봉건제도를 전면적으로 파기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 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단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1789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갑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나폴레온이 즉위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1871년 파리 꼬면 그러니까 한 82년 동안에 프랑스 혁명이 지속이 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공화제가 드디어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정도로 구세력들, 귀족 세력들 또는 군주주의, 봉건 세력들의 힘이 그 정도 끈질겼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은 청교도 혁명 또는 명예혁명 그럽니다. 청교도 혁명은 왕당파와 의회파가 의회를 키우자는 파와 왕당파 사이에 투쟁이 일어난 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은 입헌군주제로 확립하는 그런 혁명입니다. 독일 농민 전쟁은 부르주아 혁명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48년 혁명을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독립전쟁입니다. 네. 영국 식민지에서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이 같이 겸해서 나오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48년 혁명입니다. 1848년은 1848년과 49년을 혁명의 해라고 합니다. 유럽 대륙을 휩습니다. 왜 그런가? 프랑스 혁명에서 이룩한 자유평등 사상이 정착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따라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체제에 대한 저항이 더 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 혁명은 아닙니다. 부르주아 혁명이긴 한데 부르주아들은 몸을 뺍니다. 겁이 나니까. 그래서 사회전쟁이라고. 이때 벌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전쟁이라 할 정도로 치열한 투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지만은 48년 더구나 48년 혁명 노동자들이 총을 듭니다. 무장 투쟁을 합니다. 이거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나라나 간에 공제조합이 우선입니다. 요즘처럼 사회보험이 없으니까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 이런 게 없으니까 자체 조직을 가지고 그것을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를 당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에서 지원한다. 질병이 걸렸다.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공제조합에서 그래서 그 공제조합이 조합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10% 정도 수익을. 어느 나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 17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쯤 가면서 노동조합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791년에 프랑스에 일찌감치 샤플리의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당연하면 안 된다. 영국에서도 1800년에 단결법을 만듭니다. 단결 금지법은 아닙니다. 내용은 간단한 금지지만 왜 단결을 금지하느냐? 공모다요. 1대1로 노동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니까 불공정하다. 일종의 공모다. 공모제로 다스려야 된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유토피아 사회주의. 유토피아란 말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이 뜻은 이 사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원 뜻은. 그래서 유토피아 사상이 이제 된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상의 시초입니다. 여기에 오버트 오웬, 샤를 스프리의 생시문이 좀 불안합니다. 자, 착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 2,000명 규모의 방직 공장을 만듭니다. 그것도 2,000명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공장이죠. 거기서 노동 시간도 8시간, 자녀 교육도 시행, 무료로 하고, 노동 복지하고. 처음엔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처럼.
그다음에 더 욕심을 내어서 이제 미국에 갑니다. 미국 하모니 800명 이상의 협동 촌락을 만듭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데보다 임금을 훨씬 많이 주고 잔역 구역도 무상으로 하고 집도 내주고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큰 공장이 몰락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따로 주장하는 결혼 제도나 종교나 사적 소유 이게 3대 악이다. 결혼도 한 부부가 같이 살 필요 뭐가 있느냐? 6개월마다 바꿔치기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그런데 푸리에라는 사람도 비슷한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팔랑교라는 협동 농장을 만듭니다. 노동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데 비슷합니다.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노동자한테 권리 옹호를 주장을 하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서 욕구가 충족되는 바람이다. 공산주의의 시초처럼 보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분별받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면 생산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성과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서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사회를 동경을 하는 거죠. 일종의 시초적인 시발적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자, 이게 유토피아 사회주의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골치 아프죠, 여러분. 과거에는 마르크스 책을 번역을 하면 감옥 같습니다. 요즘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책이. 자본론은 물론이고 공산당 선언도 한 170페이지 해설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어느 걸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막스 엥겔스 서집도 있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에서 8번인가 9번입니다. 그 정도는 많죠. 그 대신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걸 봐야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온 경제 지식과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개념을 보면서 인문부터 해설부터 먼저 보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상품이라는 일이 들어가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변적법적 유물론입니다. 기초가. 변형법이라고 하면 해겔이 독일에서 만든 것을 그건 유심론적 변형법이니까 유물론적 변형법으로 토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학. 영국의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가 만든 노동가치학서를 좀 더 과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인류가치학설이라는 걸 따릅니다. 인류가치라는 말은 스미스나 리카도가 했던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회주의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상적 사회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 책에서는 대충 윤곽, 요약만 집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학습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도 막스주의 그러는데 막스주의가 왜 저렇게 오래 가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막스주의를 존중합니까? 스스로 막스주의자라고 부르기도 겁을 내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구나. 전쟁법적 유무, 그리고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이게 하나의 체계를 이루니까 막스주의가 생명이 있고 지금도 오래가구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향, 타파, 이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막스주의라 그럽니다. 같은 참고 상민을 보시고. 그냥 나라마다 이제 노동운동이 발전을 하면서 국제적인 연대가 커집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왜 국제적인 연대가 커지고 국제 노동자 협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파업이 나면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불러온다,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파업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공동행동 또는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제1 인터내셔널 국제노동협회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1860년 제네바 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퍼집니다. 5월 1일 매대를 중심으로 해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자. 미국에서도 호응을 하고.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대죠. 그리고 공동행동을 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념 논쟁이 생깁니다. 바쿠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지금 와서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바쿠닌주의는 비교할 바가 못돼 체계화가 바쿠닌이 안 되어 있는 대신에 왜 바쿠닌주의가 저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가? 바쿠닌주의는 설명은 간단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대신에 바쿠닌주의는 선명합니다. 혁명을 목표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된 악은 자본이나 임금노동 체계가 아니라 국가다. 국가가 있으면 이거 안 된다. 이게 이제 막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혁명적 엘리트들의 지도를 받는 인민 대중의 자발적인 봉기에 의해서 혁명을 해서 국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적인 상태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얼마나 삽박합니까? 논리가. 그 직접 호응을 한단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보니까 자기 주장이 과학적인 것 같은데 바쿠닌 주장이 엉터리인 것 같은데 그쪽 동조자가 많단 말이에요. 제1 인터내셔널 유지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 미국으로 봄으로 옮겨고 그건 예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난 뒤에 1889년에 제1, 2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물론 그 안에서도 혁명인님의 실천 투쟁과 수정주의, 제국주의 논쟁이 전개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결국 제2 인터내셔널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에 반대하기로 했는데 전쟁은 자본가들의 또는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원칙은 정했는데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조국 방위전쟁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셔널 센터가 생깁니다. 노총이 생깁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내못 반듯한 체계화된 강력한 이런 힘을 갖는 정국 조직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이제
내셔널센터 전국 중앙조직이 생겼는데 역사학자들은 전국 중앙조직이 생기는 것을 근대 노동조합 운동의 출발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언제죠? 1920년에 조선노동공제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순수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들 오고 지문 배달꾼에서부터 의사도 오고 이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근대적 노동운동의 출발을 봅니다. 그 정도로 전국 조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회주의도 생깁니다. 사회주의 정당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어. 지금의 사회주의 정당은 완전히 다르죠. 노동자들의 일부 참여합니다. 이제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큰 봉우리인 파리코 들어보셨죠? 프랑스 혁명, 48년 혁명, 파리코민이 그 중간 봉우리입니다. 저걸 거쳐서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파리코민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 아니? 나폴레온의 조카가 나폴레온 3세가 황제가 됩니다. 대물림을 한 거죠. 그 인민들이 과거에 혁명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괜히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잘하는 방법, 독재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인접한 프러시아, 지금 독일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합니다. 프러시아는 막 통일을 해서 기운이, 국력이 상승을 하고 있을 텐데 잘 걸렸던 거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 안 가서 패배를 합니다, 프랑스가. 그러면서 이제 파리 시민들한테 전쟁이 났을 때 총을 한 자리 줬습니다.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서 패했으니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총을 되돌려 다오. 총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총을 이제 국왕에 대해서 나폴레온 3세를 향해서 겨눕니다. 파리시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72일 동안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인민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 거니? 파리에는 각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평의원을 뽑습니다. 선출을 합니다. 선출해서 82명의 평의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행정을 하는 거죠. 그 속에 노동자 대표가 한 30%. 그런데 책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평의원 명단과 직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교사 또는 뭐 사무원, 언론인.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피용자로 보면 70%, 80%입니다. 파리 고면은 노동자 정부다. 그런 엥겔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중요한 것은 국민군 설치하자. 저 구호는 많은 나라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민군, 국민군, 정부가 강제로 진집에 의해서 나온 군대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자유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국민군 설치하자. 그리고 집세 지불하지 않으면 일시 연기한다. 관리 봉급은 최고액을 결정하자.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됩니다. 종교재산을 국유화한다. 또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무슨 체풀 시간 이런 건 없애야 됩니다. 학교와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공장주가 버리고 간 공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합니다.
부채와 지분 위계라고 이전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최저성을 보장합니다. 72일 동안에 문제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정말 인민들에 의한 공화국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벌일 때 프러시아군을 원조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 파리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총 사살된 1만 7천 명의 또는 체포 4만 명 그러는데 호민 쪽에서 3만 명이 거의 죽었을 거예요. 체포된 사람은 10만 명이다.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370명이다. 또 3,500명이 식민지 나라로 유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에 갈 기회가 되시면 가본 사람 있겠습니다만 페르라세트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프랑스 공산당, 프랑스 사회당 간부들 묘지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파리 가면 무덤 벽이 있습니다. 무덤은 없습니다. 벽이 있어서 겨울에 가더라도 꽃다발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칼 마르크스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봅니다. 파리 공연하면 그 이후에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혁명운동에 있어서는 큰 공동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이 한 곳에 모이거나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연합을 합니다. 카르텔입니다. 기업이 아예 합쳐버리는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자본가가 생깁니다. 은행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고. 금융자본가와 국가 권력이 합세를 하니까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進합니다. 제국주의 단계가 되니까 식민지를 획득을 하죠. 식민지 획득을 위해서는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민지 종속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거의 몇 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식민지 종속국들은 자생적인 자력에 의한 자본주의도 높고 산업 발전도 불균형합니다. 식민지 본국에서 원하는 소위 단일 경작 제도를 한다든지 잘 균형이 안 맞습니다. 자본가들도 매판 자본가들, 매판 자본가라는 이제 외국 자본가 결탁을 해서 돈을 버는 자본가들.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못하고 식민지적인 왜곡되고 파행적인 이런 자본주의 발전. 이게 이제 이 시기죠. 자, 그런 가운데 1차 러시아 혁명입니다. 자, 과거 프랑스 혁명이나 1843년 4년 혁명과는 또 성격을 달리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듭니다. 제목도 그 단체 이름도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동맹. 그 이름을 고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입니다.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18년에 공산당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지도를 하면서 이제 혁명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05년 1월 9일 날 피어 이별입니다. 노동자 13만 명이
지금도 겨울 공연이 있습니다. 박물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러시아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나순자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이었는데 가면 겨울 공연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겨울 강연에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신부이 뭔 것 같습니까? 신부입니다.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그 당시 이제 주바토프라는 경찰 끈앞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스크바 기계공업 노동자 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노동 상담소 같은 걸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다른 애 같은 상담할 것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까. 나중에 탄로가 납니다. 경찰 끈앞풀이라는 거. 그 뒤에 이제 가퐁신부, 여기 나오는 가퐁신부가 이 사람은 이제 페테르부르크 교도소 교목입니다. 죄수들을 이제 교화하는. 이 사람이 학습 모임도 만들고 상담소를 만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원서를 냅니다. (1월 9일) 날 가기 전에 일단 청원서를 왕한테 보냅니다. 1월 9일 2시에 국왕을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만나달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가단에 찌들려 있고 과중한 노동에 짓눌려 있습니다. 대화가 우리의 요구에 만나달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의 궁정 앞에서 이 자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죽겠다. 간청하는 겁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경찰 군인들이 (14만 8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1,000명이 사살당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별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포항을 어떻게 볼 것이냐 논란이 생깁니다. 그건 끈앞풀이다. 그런가 하면 내니는 그 뒤에 행적으로 봐서 반드시 그렇게만 규정할 건 아니다. 몽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에 사람이 이 가포항입니다. 하여튼 1차 러시아 혁명 당이 지도를 해서 나오긴 해도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도 돼요. 멕시코 혁명을 넣은 것은 민주노총하고 같이 특감을 하다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대목이 멕시코 혁명이었어요. 참고서 못 넣었는데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발언이 뭐냐면 혁명아 사바타가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술집 마담이었어. 저 마담이 나를 떡주면 난 어떡하지?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상작이었는데 그 다음 부르던 들고 아까 파리에 꼬면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현재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가서 그 파리 꼬면 원전을 전부 자기 돈 복사를 안 뜨고 자기 돈 다 샀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사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걸 파리 고민을 가지고 썼으니까 다른
일반 대학에서 별로 써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해양대학의 연구교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평의원 명단 같은 것도 그전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논문에 보면 그 평의원의 명단과 직업과 이게 다 나옵니다. 소속. 여러분들 혹시 필요할 때 그 사람 불러다가 빠리꾸는 사진 이야기를 쓰는 것들. 네, 1차 세계대전 발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산업혁명도 넣고 통일도 넣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식민지를 다 차지했다. 1차 세계대전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탈리아가 한 편이 되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이 되어서 전쟁. 대전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과거 전쟁하고 성격이 다르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단기간에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장기에 걸쳐서 참호전입니다. 이게. 과거엔 참호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국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던 이 체제가 이제 독점 자본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죠. 이제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17년 2월 25일을 부르주아 혁명. 왜 그런 거니? 사회혁명당과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합니다. 정권을 진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사회민주당이 지도를 합니다. 두 정부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중권력식이라고 하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가 공존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4월이 되었을 때 스위스에서 망명을 하고 있던 레닌이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독일을 거쳐서 이제 일종의 봉인열차라 그럽니다. 그걸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독일을 거쳐야 되니까 독일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간청을 합니다. 레닌을 러시아로 보내줘야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독일을 통과시키자. 그 대신에 독일에 못 내린다. 봉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닌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타고 온 기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핀란드역. 그 러시아는 이제 역 이름을 출발한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핀란드역. 그때 기관차가 그냥 있습니다. 그 앞 광장에 이제 레닌 동상이 있습니다. 연설했던 장면이죠. 이제 우리는 부르주아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회민주당 정권을 집니다. 이럴 때 볼셰비키 당과 소위 당 안에 볼셰비키파와 멘세비키파가 논쟁을 벌입니다. 멘세비키는 혁명이 아직 빠르다. 사회주의 혁명은 지금 부르주아 혁명식이다. 부르주아 혁명식은 부르주아가 앞장서 하도록 놔둬라. 우리가 왜 관여합니까? 우리만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고, 레닌은 자 1차는 2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 할지라도 이제 10월 혁명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페테르부르크 스몰리라는 유적 전남에서 당의 본부가 있던 혁명 주력 부대가 있었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70년이 지난 91년에 사회주의가 몰락을 합니다. 2017년에 사회주의 100주년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왜 소련 사회주의가 멸망했는가 이걸 듣고 싶으면 국민대학의 정재원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유학을 간 것이 아니고 또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 가서 박사를 땄습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라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당 독재라든지 이제 이런 데 경영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럼 다음 우리가 책을 보면서 또는 특강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문제, 보통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식민지 종속국가에서는 엄청난 지원이 된 겁니다. 실제 레닌이 식민지 종속국 지도자를 불러서 돈도 주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조선 사람도 민태릉대에 갑니다. 가서 마차 4대분의 금괴를 수령을 합니다. 러시아 화폐가 안 통하니까. 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손실이 되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당파가 원체 많으니까 올바르게 쓰여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러시아가 식민지 종속국 혁명운동의 본부입니다. 망명하는 사람도 많고, 아시아 식민이나 종속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파시오 정권이 들었으면 피하는 것이 저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20년에 조선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전인도 노동자협회, 이게 공산당 계획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 투쟁과 사회 변혁 운동을 결합을 하는 거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무체제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이건 뭐 한국의 1930년대 혁명적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된 인물이 이재유라는 사람입니다. 세계노동자 연구회에서는 이제 해마다 10월 26일 날 추모제를 지냅니다. 제 방에는 이제 조월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이재유의 그 석고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공황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질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공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실업자가 대규모 생기고 물건이 팔리질 않고 공장을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이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일위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공황입니다. 지금도 얘기할 때마다 공황.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뉴딜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팬데믹 상태 하에서 이제 그린 뉴딜을 따집니다. 뉴딜이 그래 간단한 건 아닙니다. 윌슨이 이제 집권하고 난 그 전에부터 이제 조금씩 하다가 제일 큰 것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들입니다. 테네시 계곡을 개발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그중에 특히 노동정책입니다. 공황 상태인데도 노동자 권리 보호는 가장 앞장섭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수권 보장합니다. 그리고 환경 계약,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가입할 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쟁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 연지한다. 이게 일종의 와그나 부분입니다. 미국 역사일의 가장 진보적인 그런 노동법. 문재인 정권이 이제 뉴딜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 뉴딜 그러는데 뉴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퇴했고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왜 제가 이제 뉴딜에 관해서 좀 자세히 썼는가 하니 노동조합에서 이런 상황에 지조에서 뉴딜 주장을 할 때 노동조합에서 뭘 요구를 해야 되는가? 그건 예시를 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세히 썼습니다. 한국에서 뉴딜에 관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 모아봤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세계 공황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탈시점이 되도록 합니다. (1922년 1월 달에) 무솔리니가 정권을 탈출합니다. 무솔리니는 원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력으로 집권한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고 나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1차 세계대회 지고 난 뒤에 많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뭔가 회복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솔리니식으로 무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갑니다. 그 감옥에서 쓴 게 나의 투쟁입니다.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치가 일당이 됩니다.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집권하고 그다음 정권을 탈출하고 난 뒤에 모든 정당을 불법합니다. 노동조합도 싹 없애버립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독일 노동전선이라는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도 연방의회도 해서는 국회에 불을 질러서 공산당을 타도록. 그래서 36년부터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탈리아가 파시즘이 되고 독일이 파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니아 프랑코가
형사 쿠데타. 선거에 의해서 인민연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프랑크가 쿠데타. 이게 파시즘 세계가 돼. 반면에 독일이 파시즘으로 간 대신에 프랑스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민연산 정권을 수립합니다. 프랑스 노동 총동맹 450만 이상 총파업도 벌이고 또 사회당과 공산당이 통일행동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당, 공산당, 급집당이 인민전선으로 집권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노동총동맹과 통일노동총동맹이 통합을 합니다. 아예 하나 합칩니다. 30년 6월 인민전선이 집권합니다. 집권을 해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건 막았는데 실제 정책 수행 과정에서는 내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히 급진나게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대전이 복귀가 되기 전에 막을 내립니다. 에스파냐, 스페인도 인민연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코라는 이 장군이 모나코에서 이제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세계노동조합 연구에서 그 내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을 직접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니카 전투 같은 거 현재 그게 다 하나 오래 가죠. 그래서 얽힌 얘기가 많은데 그 이제 책에 보면 국제 여단 얘기가 나옵니다. 바롱드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내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철수를 할 때 그 어떤 여성 지도자가 연설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주 명연설입니다. 참고삼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했던 독일이 이탈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국을 형성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이제 1차 대전 피했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 전쟁은 소련과 독일의 전쟁입니다. 주된 전장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쪽은 방관을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워서 두 놈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라 이런 뜻입니다. 제일 많이 죽습니다. 저기서. 막판에 가서 이제 지원을 해서 함락을 합니다만 45년 이제 독일이 함락이 베를린이 함락이 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 지형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파시즘 체제 하에서 노동운동가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반파시즘 투쟁을 생명 걸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또 프랑스의 독일 침략 하에서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발각이 되면 그냥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생명을 있으며 그런 가운데 투쟁을 합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이죠. 왜 공산주의자들이 반나치 운동, 반가스 운동 그렇게 열심히 벌이는가? 본인들은 전입니다. 혁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가오가 되어 있는 전의정당입니다. 일화도 많고.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가 재편됩니다. 자세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라파, 소위 사회주의권, 인민민주주의 정치권이 형성이 됩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 반동회의를 비롯해서 새롭게 발흥을 합니다. 진보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파시즘 하에서 열렬히 투쟁했던 죽음을 각오 열심히 했던 그 공로를 사서 이사적인 직후에는 나라마다 사회당 공산당들이 권력을 칩니다.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명령체제가 형성되면서 국제세력화가 재편이 됩니다. 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주마관단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2, 3년에 걸친 노동운동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보통 조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노동운동, 노동대중이 운동의 진정한 주체다. 그 투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직이 생깁니다. 조직, 지도, 노선, 정당, 전술 등의 우선 조건이 아니라 대중투쟁이 문제다. 87년 때 우리가 침묵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동자 가문은 다 도망갔습니다. 노동운동 발전에도 합법적성이 있습니다. 신체화될 때가 고양이 될 때, 패배가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승리의 발판이 될 정체와 도약을 이런 과정을 그립니다. 언제까지나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 한국노총 인민연구소는 아직 전략이 없습니다. 정치 세력화 실종. 정치 세력화 방침도, 선거 방침도 없습니다. 지도부 역량 강화. 지도부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다 정판 논리까지 겹쳤어요. 그리고 대중 노선이 관철이 안 되고. 조합원이 주인공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합원은 구경꾼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노동자 투쟁인 노동기본권을 쟁취한 그런 추동력이지만은 노동운동의 권리 보장은 또 다른 면에 보면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기본 요건으로 제도가 되었다. 집권 세력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도 노동상권을 보장하지 않은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화되니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 노선과 이론 실천의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발전이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의 원동입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합법화되어 있고 세력도 제일 크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런 세력이 사회 지금 왜 원룸이 돼? 네, 이상입니다. 한 시간 반입니다.